나는 이른이 코앞인 나이에 손주 셋을 돌보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아침 6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귀를 찌르는 건 막내 하람이의 울음소리입니다. 아직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하람이는 밤새 기저귀가 불편했는지 보채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죠. 할머니, 물. 방문이 삐걱 열리며 3살배기 하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옵니다. 하람이를 안고 있는 제 품에 하은이까지 안기니 허리가 절로 꺾이네요. 그래도 참아야죠. 이제 막 깬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보여줄 순 없으니까요. 할머니가 물 줄게. 조금만 기다려주렴. 하람이의 기저귀를 갈고 하은이에게 물을 따라주고 그 사이 초등학교 1학년인 지우까지 일어나면 아침은 전쟁터가 됩니다. 새 아이의 아침밥을 차리고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하은이와 하람이를 씻기는 사이 시계는 벌써 9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세영이 화장이 짙게 된 얼굴로 들어섭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집에 없었던 세영은 아이들이 깨어있는 모습을 본 지 사흘째네요. 세영아, 밥 먹었니? 아, 어머니. 밖에서 먹고 왔어요. 여기 생활비요. 세영은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말할 수 없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라는 그녀의 자부심을 건드리면 더 큰 싸움이 날 테니까요. 지후가 어제부터 열이 있어서. 아, 제가 조금 있다 병원 데려갈게요. 먼저 좀 씻고요. 세영은 말끝을 흐리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시간 후 그녀는 화장을 다시 하고 옷을 갈아입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지후 열 때문에 약속 취소하고 병원 가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죄송하지만 지후 병원 좀 데려가 주실래요? 제가 돈은 여기 더 놓고 갈게요. 테이블 위에 5만 원을 더 놓은 세영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나는 며느리가 아닌 보모, 아니 무급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픈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우산도 하나뿐이고 하람이와 하은이까지 함께 데려가야 합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이죠. 할머니, 목 아파요. 지후가 쓰러질 듯 제 품에 안깁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 같아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은이는 업고 하람이는 유모차에 태우고 지우는 손을 잡고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동네 소아과까지 걸어갔죠. 의사는 지우에게 급성 편도 선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열이 심해 주사까지 맞았어요. 그 시간 내내 세영에게 5번이나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지후의 물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까요? 내 엄마는 지금 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라고요? 차마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지금 일이 있어서. 할머니가 있잖아.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내가 쓰러지면, 내가 더 이상 이 짐을 질 수 없게 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봐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 아이의 점심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나의, 아니 우리 모두의 시간은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택배예요. 세영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들이 거의 매일 배달됩니다. 하은이를 재우던 참이라 조심스레 일어나 문으로 향했죠. 한정옥님 맞으세요? 여기 택배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큰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 무게에 허리가 휘청했지만 받아들었습니다. 하람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겨우 잠들었던 하은이도 눈을 떴네요.
대체 이 상자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거실 테이블에 상자를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립니다. 세영이었어요. 어머니, 택배 왔어요? 제가 주문한 건데 좀 열어서 확인해 주세요. 세영아, 하람이랑 하은이가 지금 깨서 울고 있어. 아, 그럼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우는 학원 끝나면 집에 데려다 준대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첫 아이 지우를 낳고 얼마 동안은 세영도 아이를 열심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서 점점 변해갔죠. 경제적 독립이라는 이유로 육아와 가사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이제 막 깨어난 하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깁니다. 하람이는 기저귀가 젖어 울고 있고요. 택배 상자는 그대로 두고 아이들부터 돌봐야 했습니다. 저녁 6시 학원에서 돌아온 지우가 헉헉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열은 좀 내렸어? 아직. 머리가 아파요, 할머니. 지우의 이마를 만져보니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른 것 같았어요. 약은 4시간마다 먹이라고 했으니 아직 시간이 안 됐지만 이 정도면 다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후야, 저녁 먹고 다시 병원에 가자.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세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영아, 지후 열이 더 올라서 저녁에 병원 다시 가려고 해. 혹시 올 수 있니? 10분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중요한 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어요. 병원비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아들을 직접 돌보지 않는 엄마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영에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도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있다는 방패를 들었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식탁에 간단한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을 앉혔어요. 할머니, 엄마는 또 안 와요? 하은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 살배기가 또라는 말을 붙인 것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왔어요. 응, 엄마는 오늘도 일이 있어서. 엄마는 맨날 일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람이는 의자에 앉아 음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지우는 열 때문인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저녁을 먹이고 다시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하은이와 하람이도 함께 데려가야 했죠. 이번엔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비에 택시비까지. 세영이 놓고 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지우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우는 링거까지 맞았어요.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다른 두 아이가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열심히 간호하기로 약속했죠. 밤 11시 겨우 새 아이를 재우고 난 후 쇼핑몰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비싼 브랜드의 옷과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요즘 세영이 자주 구매하는 것들이죠. 아이들 약값, 병원비는 아끼면서 자신의 소비는 줄이지 않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더 아려왔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어요. 세영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커피 배달 올 거예요. 받아주세요. 제가 SNS에서 파는 건데 품절되기 전에 주문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피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아픈 손주를 돌보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또 다른 택배를 기다려야 한다니. 문득 제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처음에는 걱정이었던 이 생각이
이제는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감정이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침 5시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어제 너무 무리한 탓일까요?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통도 심했죠. 그래도 곧 아이들이 깰 테니 일어나야 했어요. 조금만 더 쉬자. 베개에 머리를 묻고 10분만 더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들 재민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방 안은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었죠. 재민아, 너 언제 왔니? 방금요. 회사에서 전화가 안 돼서 확인하러 왔어요.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너무 하얘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계는 이미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시간이나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울고 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재민은 당장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한 탈진 상태와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었어요. 의사는 최소 일주일 입원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재민은 의사의 말에 당황한 듯 했어요. 그제서야 아들은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병실에 누워서야 처음으로 온전히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걱정에 마음이 쓰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무리해왔던 겁니다. 재민아, 세영이는 어디 있니? 세영이요? 아침에 일찍 나갔다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전화해 볼게요. 재민이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에는 재민만 있었어요. 세영은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죠. 재민이 집에 다녀오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재민은 굳은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세영이 신용카드 영수증이에요. 재민은 봉투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세영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노래방, 술집,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매일같이 찍힌 쇼핑몰 결제 내역. 세영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런 줄 몰랐어요. 세영이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한다고 해서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세영이 무엇을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재민과 아이들의 가정이 깨질까 두려웠으니까요. 셋째 날 세영은 마지못해 병문안을 왔습니다.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좀 바빠서 빨리 못 왔네요. 세영아.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며 10분 만에 병실을 나갔어요. 일주일 내내 세영은 단 한 번, 그것도 10분밖에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재민은 회사 일을 조정해가며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제서야 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재민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세영이와는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했니? 아이들 돌봄에 더 신경 써달라고 했죠. 그런데 세영이는 나도 내 인생이 있다면서 화를 냈어요. 더 이상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살기 싫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 대한 세영의 생각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였죠.
저는 그저 무급 가사도우미였던 겁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굳어졌어요. 재민아, 이제 결정했다. 네. 무슨 결정이요? 나. 이제 그 집을 떠나야겠어. 재민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제 인생도 저에게는 소중했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에 세영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들 저녁 좀 챙겨주세요.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인데도 말이죠. 아마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재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응, 이제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그런데 어디로 가실 건데요? 시골에 있는 정민이네로 갈까 해. 내 이모가 몇 번이나 같이 살자고 했잖니. 동생 정민은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저보고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때는 손주들 때문에 거절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나왔어요. 할머니, 많이 아팠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후가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제 다리에 매달려 떨어질 줄 몰랐고 하람이는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죠. 이 아이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정말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럼 아이들에게도 더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할머니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저녁을 준비하며 동생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어쩐 일이세요? 요새도 손주들 때문에 바쁘시죠? 정민아, 내가 갈까 해. 네. 어디로요? 내 집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에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 제안 아직 유효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정민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당연하죠. 언제든 오세요. 방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언니랑 같이 텃밭도 가꾸고 마을 노인정도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했는데. 정민의 반가운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갈 곳이 있다는 건 큰 위안이 되었죠.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재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신 줄 몰랐어요. 재민아, 내 탓은 아니야. 넌 회사 일로 바빴고. 그래도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세영이한테도 제대로 못했고. 재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아마 군대 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더 신경 써주렴. 세영이와도 잘 이야기해보고. 근데 어머니, 정말 가셔야 해요? 제가 세영이랑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어머니가 꼭 떠나실 필요는. 재민아.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억나요? 결심은 이미 굳혔으니까요. 난 너희들을 위해 너무 오래 희생했어.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살았지.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널 키웠고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살고 싶구나. 재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저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요. 다음 날 아침 세영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재민이 세영을 불러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눈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커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세영의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어쩌고? 내가 돈을 벌어도 아이들 돌볼 사람은 필요하잖아.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도 넌 한 번도 제대로 병문안도 안 왔어. 잠시 후 세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차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을 뿐이에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세영의 말은 정확히 제가 생각하던 것과 같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방식이 달랐죠. 저는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제 자유를 세우지 않았으니까요. 세영아, 내 말이 맞아.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해.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세영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내 말대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세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제가 영원히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세영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저녁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제 결정에 대해 어떤 사과나 만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인생 살고 싶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을 떠나는 날이에요. 조용히 이불을 개고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아요.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몇 가지 물건들 뿐이죠. 67회를 살아왔지만 정작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새 아이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지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아보고 하람이의 보드라운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과 이별하는 이 순간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제 할머니도 쉬어야 한단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방을 나왔어요. 재민의 방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재민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은 처음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재민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게다가 이번 일은 어쩌면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로 나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손주들의 첫 걸음마, 첫말, 첫 웃음.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던 외로움과 서러움, 무시당했던 순간들도 함께 떠올랐죠.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아이들과 세영, 그리고 재민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떠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문득 세영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젯밤에 신고 들어온 듯한 하이힐이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정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침 6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재민이 미리 불러둔 거예요. 아들은 저를 배웅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아이들이 깨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어머니. 뒤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현관에 서 있는 아들은 어린 시절 모습 같았어요. 저를 꼭 안아주는 재민의 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민아, 잘 지내. 아이들 잘 돌봐주고 세영이하고도 잘 지내렴. 네.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재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마 아들은 지금에서야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고 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뒷창으로 점점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의 질문에 시골 동생네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꽤 먼 거리였지만 그만큼 제 과거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어요. 택시가 도시를 빠져나가는 동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문득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지금 아니면 늦는다.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가슴 한켠으로는 손주들이 걱정되고 그들과 떨어져 지내게 될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정옥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영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재민에게서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죠. 응, 세영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봐요?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세영의 첫 마디가 아이들이 아닌 자신의 일자리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건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야. 이제는 내 인생을 정말로 내가 책임져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세영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몸 건강하세요. 세영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이제 점점 시골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넓은 논과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에 대한 소중함이었어요. 언니, 여기에요. 이쪽이에요. 택시에서 내리자 동생 정민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동생은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저와 달리 정민은 시골에서 평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주름 사이로도 행복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민아, 오랜만이다. 동생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지우의 첫 돌잔치 때였으니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이었네요. 언니, 진작 오셨어야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민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이제서야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였을 거예요. 정민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시골집이었어요. 앞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고 뒷뜰에는 넓은 텃밭이 있었죠. 담 너머로는 푸른 논과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언니 방이에요.
미리 준비해뒀어요. 정민이 안내한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뒤뜰 텃밭과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마치 꿈만 같았어요. 고마워, 정민아. 내가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언니가 그 집에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민은 제 짐을 풀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우리 텃밭에서 직접 말린 국화차예요. 마셔보세요. 몸에 좋아요. 차를 한 모금 마시니 향긋한 국화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만인지 문득 그 생각에 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니, 우선 며칠 푹 쉬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다 알아요. 이제는 언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정민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골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첫날은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일어나 보니 저녁이 다 되어 있었죠. 정민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 두었더군요. 언니 잘 주무셨어요? 얼굴색이 좀 나아 보이네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저녁을 먹으며 정민과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의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이튿날 아침 정민은 저를 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언니, 이쪽은 제가 가꾸는 부분이고 여기는 언니가 가꾸실 부분이에요. 텃밭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정민은 저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씨앗 심는 법부터 물 주는 법, 잡초 뽑는 법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흙을 만지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상추는 2주 정도 있으면 수확할 수 있어요. 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면 얼마나 뿌듯할지 몰라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골에서의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 후에는 마을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정민과 함께 내일 먹을 반찬을 준비하는 일상.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민이 언니분이세요? 정민이가 항상 서울에 계신 언니 자랑을 많이 했어요. 손주 셋을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제 삶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누구도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만 여겼는데 이곳에서는 제 삶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돌보고 가끔은 마을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오기도 했어요. 정민과 함께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만들어 보았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제가 드디어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언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정민의 말처럼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에 절어있던 표정은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어요. 몸무게도 조금 늘었고 혈압도 안정이 되었죠. 그러면서도 가끔은 손주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지후의 웃음소리, 하은이의 제잘거림, 하람이의 작은 손길이 그리웠어요. 그런 날이면 정민은 따뜻한 우유를 가져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언니도 잠시 쉴 권리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요. 정민의 위로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요, 저도 쉴 권리가 있었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 시간이었죠. 텃밭에 심었던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소소한 기쁨이 되었어요. 마치 제 인생이 새롭게 싹을 틔우는 것 같았죠. 이게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인가 보다. 푸른 하늘 아래 텃밭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비록 67의 나이지만 처음으로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해방감, 평온함, 그리고 기대감. 이런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니 재민이었습니다. 손을 털고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가끔 연락은 했지만 최근 일주일은 연락이 뜸했거든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정민이랑 텃밭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노인정도 다니고. 너는 어떠니? 아이들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세영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응? 어떻게? 편의점 일을 그만뒀어요. 제가 좀 더 일찍 들어오고 세영이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죠.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영이 편의점 일을 그만두다니. 그녀에게 그 일은 경제적 독립의 상징이었는데요. 정말? 세영이가 직접 그만두겠다고 한 거니? 네,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집안일이 정말 힘들었나 봐요. 처음에는 제가 퇴근 후에 집안일을 하고 세영이는 계속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재민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새 아이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나 봐요. 특히 하람이가 밤에 자주 깨서 울고 하은이도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결국 세영이가 먼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외의 소식이었습니다. 세영이 변화하다니. 그동안 그녀는 늘 자신의 인생을 중요시했잖아요. 세영이 괜찮니? 많이 힘들겠구나.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재민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족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어머니, 사실 세영이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이해가 많이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세영이가 그런 말을 했어? 내 아이들 셋을 돌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겠다고. 처음에는 화도 많이 냈는데 요즘은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아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떠난 것이 어쩌면 세영에게도 필요한 깨달음을 주었나 봐요. 어머니,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특히 지우가 매일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보네요. 그래, 조만간 갈게. 아직은 내가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당연하죠. 서두르지 마세요.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저희도 기쁘니까요. 재민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 있다니.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텃밭으로 돌아오니 정민이 제 표정을 살피더군요. 좋은 소식이에요? 응, 재민이랑 세영이가 많이 변했나 봐. 정민에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언니가 떠나는 게 어쩌면 그 집에 필요한 변화였던 거죠. 그런 것 같아. 이래야 제자리를 찾는 거겠지? 가슴속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컸지만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민과 함께 뒤뜰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이나 보다. 당연하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가끔 혼자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정민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이 나곤 해요. 작은 새싹이 돋아나거나 아침 이슬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정민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머료 언니는 더 일찍 이런 행복을 누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찾으셨으니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참 예뻤습니다. 문득 세영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도 이제 진정한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육아의 고됨을 처음으로 제대로 체감하고 있겠죠. 다음 날 아침 텃밭에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심고 가꾼 상추와 토마토였어요. 작지만 싱싱한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아 부엌으로 가져왔습니다. 언니, 첫 수확 축하해요. 오늘 저녁은 언니가 기른 채소로 특별 요리를 해볼까요? 정민의 제안에 신이 났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해왔지만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을 만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문득 세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그녀도 아이들 저녁을 준비하고 있겠죠? 예전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며느리로만 보였던 세영이 이제는 한 명의 어머니로, 한 명의 여성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아, 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세영은 아내이자 엄마로, 재미는 아버지이자 아들로.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언니, 무슨 생각해요? 웃고 있네. 정민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나 봐요. 아니, 그냥 모두가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언니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때로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정민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나날을 이어가며 멀리서나마 제 가족의 변화를 지켜보았어요. 이제 모두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골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저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처음 심은 작은 씨앗들이 이제는 식탁 위에 반찬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서는 한창 명절 준비로 바쁠 시간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집안 청소부터 제사 음식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언니, 추석에 아이들 보러 가실 거예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해. 그래야 세영이도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민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지금 가면 세영 씨는 또 모든 일을 언니한테 맡길지도 몰라요. 그 사람도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거였어요. 세영이 진정한 엄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돌아가면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텃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영이었어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 세영에게서 직접 연락이 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세영의 목소리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조금은 겸손해진 듯 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세영이는? 아이들은 어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특히 추석이 다가오니까 더 그런가 봐요. 세영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사실 송편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쭤보려고요. 어머니처럼은 못하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요. 세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래, 송편은 쌀가루 반죽이 중요해.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해야 쫄깃해지거든. 전화로 송편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세영은 메모하는 소리를 내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상상되어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세영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괜찮아, 세영아. 너도 이제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텃밭 의자에 앉았습니다. 추석에 송편을 직접 만들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가슴을 채웠어요. 세영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재민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추석에 저희가 찾아뵐까요? 그래도 될까? 그쪽도 명절 준비로 바쁠 텐데. 괜찮아요. 세영이가 직접 준비하겠다고 하네요. 음식은 미리 다 해놓고 추석 당일에 내려갈게요. 아이들이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재민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손주들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이들 생각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었죠. 그래, 오렴. 보고 싶었어. 추석 전날 아이들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벌써 키가 많이 자란 것 같았고 하은이는 더 예뻐졌고 하람이는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더군요. 그 모습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선택이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민과 함께 집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멀리서 차 한 대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네요. 할머니. 지후가 차에서 뛰어내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하은이와 하람이도 따라왔어요. 새 아이를 한꺼번에 안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세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어. 세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송편이에요. 어머니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맛은 잘 모르겠어요. 세영이 수줍게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평소 매니큐어를 바르던 예쁜 손톱은 사라지고 가사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손이었죠.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모양은 조금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송편이 들어있었어요. 한 개를 집어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세영아, 정말 맛있구나. 잘 만들었어. 세영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진정한 엄마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정민의 작은 시골집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텃밭에서 뛰어놀고 재민과 세영은 저와 정민이 기른 채소들을 구경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세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너무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세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영아, 난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물론 자주 만나러 갈게.
하지만 이제 너희 가정은 너희가 꾸려나가야 해. 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해요. 어머니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으시죠. 저도 이제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그래, 넌 잘하고 있어. 진짜 엄마가 되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세영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영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죠. 가족들이 떠난 후 텃밭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비록 손주들과 떨어져 있지만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67의 나이에 찾은 제 자신만의 살. 늦게 찾아온 자아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정옥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영은 진정한 엄마로 성장해 나갈 테고요. 가을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도 이제 자신만의 빛을 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